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탄한 찬반 집회도 점점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치열하게 열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런 세력 대결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양상으로 보면 예. 이제 촛불이 16번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로. 그래도 태극기 집회도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들의 촛불 이제 시위 문화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폭력성이나 폭력적 충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권이 거기에 가세하고 이제 부추기면서 과연 이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날 경우에 기각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촛불 쪽에서 인용을 할 것인가, 수용을 할 것인가.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각되면은 혁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수용이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두 번째, 인용이 된다면 그럼 인용되면 다 끝인가.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오게 된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정치 관행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도 수정도 없이 그럼 대통령 탄핵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되든 인양되든 수용을 하고 그리고 국민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힌 거는 좋지만 이것이 진짜 국민적 대충돌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 예, 이 여야 정치인들의 집회 참석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허용범 국회 대변인께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인들이 뭐 오히려 집회에 참석해? 아니, 제가 정치인들이 예. 참석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 예컨대 정당을 대표한다든지 정당의 지도부라든지 대선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네. 봐요. 그거는 예. 여든 야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총론적 예.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당의 지도부나 대권 주자가 예. 현장에 가서 어떤 그 참석자들을 선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저 총론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16번째 촛불 집회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촛불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에 의해서.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이 가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총론은 동의하죠. 그게 약간 양비론적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양쪽 다 어느 입장인가는 우리가 본질은 알 필요가 있다. 시시비비는 예. 가릴 필요가 있다. 보면 야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도 한때는 90%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로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었고 또 국회 탄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여당 지금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대통령이 지금 별 문제가 없다. 탄핵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그런지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시비비는 알고 우리가 이 정치인은 양비론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또다시 소환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 좀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입장 태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수사의 관례를 보면 소위 말하는 바게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혐의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삼성에 대해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만하고 인수합병 같은 거 9조짜리 딜이 아닙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몇 년을 앞서서 선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혐의를 줄여주는 대가로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게 바게닝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딜레마가 곧 나타날 거로 봅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다가오는데 지금 헌재에서 추진하는 탄핵 요인 중에 뇌물죄가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예.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덩어리일지도 모르는데 만약에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된 뇌물죄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탄핵은 그 뇌물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뇌물죄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큰 요인이 되는데 나중에 그 탄핵은 한 1년 뒤에 재판에 걸쳐가 무죄가 되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이런 딜레마도 곧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또 하나는 그 어제 구속된 사유 중에 보면은 인수합병을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지나서 그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계열사의 상장이라든지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편의를 봐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런데 어제 언론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청와대가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삼성 측에서 애초부터 자체적으로 한 건데 그거는 사실로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그것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거는 무리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삼성과 법원 검찰이 굉장히 논리 싸움을 하고 법리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 구속됐다고 유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세상에. 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특검에 소환돼서 19시간의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여전히 이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렸는데 삼성이라는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 특검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법꾸라지라는 뭐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요리조리 잘 피해 갔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특검으로서 상당히 많은 좀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보면은요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최순실 씨하고 570통의 전화를 했는데 민정수석에서 몰랐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단 한 달 이상만 근무해 본 사람이는 그다음에 정무성이 그 많은 문건을 최순실에 유출했는데 예. 민정수석이 몰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관제를 최순실이 드나들었는데 그걸 또 민정수석이 몰랐다? 이 실제로 100번 양보해서 많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면 알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보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알고도 묵인 방조했거나 아마 뭔가 같이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지금 특검에서 이를테면 문체부 인사 5명 인사를 대통령이 콕 찍어서 좌천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상당히 좀 개입했다라는 정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 이미 김기춘이라든지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지금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특검이 지금 가장 자신 있게 지금 장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 우병우의 전 민정수석의 가능성, 구속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은 예.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이 특검이 넘어야 할 좀 벽이라고 하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뭐 한 9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결정권을 쥔 사람이 황교안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입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뭐 연장 예. 안 할 거로 봅니다. 아, 그 우선 그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예. 우선 보세요. 이번에 28일이지 1차 수사기간 만료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걸 연장을 해주면은 3월 30일까지 30일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심판은 탄핵 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물론 법논리상은 탄핵과 무관하지만은 실제로는 탄핵에 어떤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예.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3월 13일 날 났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이후에 뭐 특검이 계속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고 일반 검찰에 넘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래 이 특검의 이제 20일 준비 기간, 70일 수사 기간은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야당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특검이라는 게 뭐 첫날 만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럼 70일이 정해졌으면 처음부터 그 70일에 맞춰가지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지. 무제한 벌려놓고 무제한 수사해가지고 시간 부족하니까 또 해달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세 번째, 지금 야당이 이제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 아예 특검 법을 개정해가지고 70일을 된 걸 150일로 늘리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설령 내일 개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거를 공포를 하지 않으면 20일이 지나야 자동이 공포가 되는데 20일 지나면 이미 28일이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논의고 결론적으로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고 봐야죠. 저도 황교안 총리가 지금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 논리를 내세워서 추가 연장해 줄 가능성은 적다. 네. 다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아마 감수를 해야 될 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왜 부족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예. 그다음 청와대 압수수색도 전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변호인단들이 현재 재판소 과정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증언을 시간을 끌거나 막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만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아예 비협조적입니다. 그 모든 증인들과 청와대 대통령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검이 기간이 부족하고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들은 황교안 총리 대행이 이후에 상당히 감수를 해야 될 거고 그에 대한 비판이 아마 가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뭐 금요일마다 한국갤럽에서 네. 조사를 하고 있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를 돌파했는데 이 상승세를 타고 문재인 그 대세론을 좀 깰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안희정 예. 지사는.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30% 박스권에 거쳐가지고 지금 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확장성을 지적한 것도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문재인 지사가 지금 올라가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문재인 지사가 충청표를 결집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진보 진영을 넘어서 중도와 심지어 보수 진영까지 표를 얻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여론조사상 명확히 나타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식상감 같은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저도 이제 안희정 지사와 같이 대학을 다닌 같은 세대입니다. 예. 이제는 DJ 세대, 삼김 시대가 제발 좀 지나가고 뭐 더 새로운 정치 시대, 젊은 정치 시대가 열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올라서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희정 지사도 지금 이제 뜨니까 사람들이 잘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불과 몇 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안희정 지사가 돈을 얼마나 받아가 어떻게 구속됐는지 기억 안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 제가 일부러 찾아서 적어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받은 그때 검찰이 발표한 혐의가 삼성에서 30억, 롯데에서 6억, 태광에서 5억, 써내문에서 1억, 강금환한테 19억, 기타 17억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예. 안희정 지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검증대에 오르면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초기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본인 정책도 분명하게 밝히고 경제 정책 같은 거는 역대 대통령이 한 걸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도자 입장이 아니고요. 예. 그런 걸 하면 검증 무대에 오르면은 당분간은 오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그런 어떤 또 한계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뭐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예. 앞에 이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와 진보의 어떤 양날개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보 진영 출신이면서도 상당히 보수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선하게 먹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안희정 지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쟁점화되면서 뭔가 이게 오히려 통합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예. 소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유리한 이슈 파이팅이다. 안희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수록 안희정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청 대망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의외로 강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충청 사람 하다못해 경기도 이 호남, 대구 다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원도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됐는데 충청도 우리만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뭐냐라는 밑바탕이 그런 논리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게 반기문으로 해서 분출되다가 중간에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내놓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충청 대망론을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은 하지 않아 그 물밑에 상당히 짙게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 그래서 충청 대망론과 이 진보 보수 양날개 전략이 서로 맞물리면서 예. 빠른 속도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닥 위협적인 인물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김무성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보수 측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며칠 전에 신문에 어디 사설 제목이 70대 10 뭐 이런 제목이라 있던데 보수 이제 진보가 70이고 보수가 10이라는데 옛날에요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도 다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다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진보가 되는지 저는 우선 진보와 급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진 좌파 이념이 우선 구분이 돼야 되고 보수의 개념도 다시 잘 정리가 되면은 이런 거는 달라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홍준표 지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예. 지금 이제 탄핵 때는 선언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지나면 선언을 하고 본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늦게 출발했지만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이념 지형이 보수와 진보가 또 이렇게 비슷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 진보 주자 합치면 70이고 보수 주자 합치면 10이라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